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밤은 조선시대 한양 뒷골목에서 펼쳐진 한 거지의 기이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역사책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민초들 사이에서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죠. 바로 거지에서 한양 최고의 부자가 된 돌쇠라는 사내의 일대기입니다. 그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선택한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편안히 앉으셔서 천천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정조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한양 도성 밖 동대문 밖에는 크고 작은 움막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죠. 관가에서는 그곳을 거지촌이라 불렀고 사대부들은 그곳을 지나칠 때면 코를 막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사람이 살았고 그들 나름의 삶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돌쇠도 바로 그곳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돌쇠의 부모가 누구였는지 그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릴 적 희미한 기억 속에 어머니로 보이는 여인이 자신을 안고 울던 모습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그 여인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돌쇠는 거지촌의 다른 어른들 손에 이끌려 컸습니다. 이름도 아무렇게나 붙여진 것이었습니다. 돌처럼 단단하게 살라는 뜻인지 아니면 그저 주변에 돌이 많아서 그렇게 부른 건지 알 수 없었죠. 돌쇠가 15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그 무렵 그는 이미 거지촌에서도 손꼽히는 제주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빠른 손놀림으로 장터에서 물건을 훔치는 일에 능했고 양반댁 담장을 넘어 부엌을 뒤지는 일도 제법 익숙해졌죠. 하지만 돌쇠는 뭔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목숨만 연명하며 사는 것이 전부일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동대문 밖 거지촌에는 이른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움막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그는 문득 저 구름처럼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움막 주변에서는 다른 거지들이 하나둘 깨어나 기침을 하고 몸을 긁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누더기를 걸치고 비슷한 표정으로 하루를 맞이하는 모습이었죠. 돌쇠도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먹을 것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는 전날 저녁 동대문 안쪽 주막에서 얻어먹은 식은 국밥을 떠올렸습니다. 주막 주인 영감이 던져준 그 한 그릇이 그나마 어제의 전부였죠. 배가 고팠지만 돌쇠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일찍 움직이면 관가의 포졸들 눈에 띌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가 좀 더 높이 떠올라 사람들이 왁자지껄 움직일 때 그때가 가장 좋은 시간이었죠. 거지촌에는 나이 지긋한 늙은 거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최영감이라 불렀습니다. 최영감은 젊은 시절 양반 집안의 머슴이었다가 어떤 사연인지 거지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글자를 좀 알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도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돌쇠는 어릴 적부터 최영감을 따랐습니다. 최영감은 돌쇠에게 가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세상에는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하늘이 정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였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그 말을 반쯤만 믿었습니다. 거지촌에서 태어나 거지로 살다가 거지로 죽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돌쇠는 최영감 움막 앞을 지나갔습니다. 최영감은 움막 밖에 걸터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돌쇠를 보자 최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것은 오늘도 조심하라는 뜻이었죠. 돌쇠도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동대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양 도성 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은
언제나 북적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장사하러 가는 상인들, 관청으로 출근하는 아전들, 물건을 이고 지고 가는 짐꾼들로 가득했죠. 돌쇠는 그 틈에 섞여 자연스럽게 성문을 통과했습니다. 포졸들도 아침나절에는 바빠서 거지 하나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서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기와집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길가에는 온갖 가게들이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쌀가게, 포목점, 대장간, 주막, 약방 등등. 돌쇠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굶지는 않겠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는 저런 곳에서 일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거지촌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코를 막고 피했으니까요. 돌쇠는 익숙한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양반집과 중인들의 집이 섞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집집마다 부엌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그는 조용히 한 집 담장 밑으로 다가갔습니다. 담장 너머로 밥 짓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보리밥에 된장찌개를 끓이는 냄새였습니다. 돌쇠의 입에서 침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잠시 후 집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인에게 무언가를 시키는 소리였습니다. 곧이어 대문이 열리고 한 하인이 급히 나왔습니다. 아마도 심부름을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돌쇠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재빨리 담장 옆 나무를 타고 올라가 담 너머를 살폈습니다. 부엌 쪽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담을 넘어 부엌으로 다가갔습니다. 아궁이에서는 여전히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솥뚜껑 사이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주변을 재빠르게 둘러보았습니다. 부뚜막 위에 식은 밥이 담긴 그릇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침에 먹다 남은 것이겠죠. 그는 재빨리 그 밥을 품 안에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왔던 길로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담장을 다시 넘어 골목길로 나온 돌쇠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훔칠 때보다 빠져나올 때가 더 위험했으니까요. 하지만 다행히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향했습니다. 광장 근처에 이르자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돌쇠는 한쪽 구석에 앉아 품 안에 밥을 꺼냈습니다. 식어서 딱딱해진 보리밥이었지만 그에게는 귀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꼭꼭 씹으면서 맛을 음미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먹어야 조금이라도 더 오래 배부른 느낌을 유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밥을 다 먹고 나자 몸에 조금 기운이 돌았습니다. 돌쇠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광장에는 온갖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물건 파는 상인, 구경하러 온 양반, 일거리를 찾는 날품파리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돌쇠 같은 거지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이었죠. 돌쇠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나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먹을 것을 걱정할까? 아니면 그들은 당연히 밥을 먹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을까?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생각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그 사이에 또 무언가를 구해야 했으니까요. 돌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장에는 항상 기회가 있었으니까요. 종로시장은 한양에서 가장 큰 시장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갖 물건들이 거래되는 곳이었죠. 쌀, 무명, 생선, 나물, 그릇, 농기구, 심지어 약재까지.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돌쇠는 시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시끌벅적하게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는 물건값을 깎고 누군가는 목청껏 자기 물건을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음 속에서 돌쇠는 오히려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을 때가 움직이기 좋았으니까요. 그는 천천히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생선 파는 곳을 지나쳤습니다. 바닥에 깔아놓은 멍석 위에 온갖 생선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조기, 갈치, 고등어, 그리고 이름 모를 물고기들까지. 상인은 손님을 붙잡고 자기 생선이 얼마나 신선한지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 옆을 지나가다가 문득 멈춰섰습니다. 멍석 한쪽 구석에 작은 조기 한 마리가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손님이 고르다가 떨어뜨린 것을 상인이 미처 보지 못한 모양이었죠. 돌쇠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상인은 여전히 다른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몸을 숙여 그 조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품 안에 숨겼습니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태어난 척 다시 걸어갔습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의심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돌쇠는 그대로 다른 가게 앞을 지나쳐 갔습니다. 떡을 파는 곳, 채소를 파는 곳, 그릇을 파는 곳을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시장 끝자락에 이르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품 안의 조기를 만져보았습니다. 아직 차가운 것이 싱싱한 생선이었습니다. 저녁에 불에 구워 먹으면 꽤 훌륭한 반찬이 될 것 같았죠. 그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한 사내가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행색으로 보아 장사치 같았는데 얼굴에는 급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돌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자기를 쫓아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슬며시 한쪽으로 비켜섰습니다. 다행히 그 사내는 돌쇠를 그냥 지나쳐 달려갔습니다. 아마도 다른 급한 일이 있었던 모양이었죠. 돌쇠는 다시 한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인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밥도 구했고 저녁 반찬까지 생겼으니까요.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동대문 박거지촌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곧장 가지 않았습니다. 한양, 도성안을 좀 더 둘러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종로 큰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길 양쪽으로 늘어선 기와집들을 구경하면서 말이죠. 어떤 집은 대문이 높고 웅장했고 어떤 집은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정원의 나무들이 보였고 가끔 웃음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하루를 보낼까?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밥이 준비되어 있을까? 밤에는 푹신한 이불을 덮고 잘 수 있을까? 그런 상상을 하다 보니 문득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와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돌쇠는 곧 그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부러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었으니까요. 그는 다시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골목길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서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노인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아예 못 본 척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돌쇠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라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숨은 가쁘게 쉬고 있었지만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노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노인의 눈꺼풀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목이 마른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돌쇠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그곳으로 가서 바가지로 물을 떠왔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노인의 입에 물을 넣어 주었습니다. 노인은 몇 모금 물을 마시더니 기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숨은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돌쇠는 노인을 일으켜 골목 한쪽 그늘진 곳으로 옮겼습니다. 햇볕이 뜨거운 곳보다는 나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인은 그늘 밑에 기대앉아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돌쇠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 조기를 꺼냈습니다. 생각해보니 노인도 며칠은 굶은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쇠는 그 조기를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노인은 놀란 눈으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런 귀한 것을 주느냐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도 저녁은 어떻게든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그 조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조기를 꼭 쥐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돌쇠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눈물을 보는 것이 괜히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다시 큰 길로 나왔을 때 돌쇠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해를 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얻은 것 같기도 한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해가 이미 중천에 떠 있었고 거지촌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동대문으로 향하는 길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쇠는 그 사이를 비집고 걸어갔습니다. 이제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성문을 빠져나와 거지촌으로 가는 길목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깨끗하고 번화한 도성안과는 달리 이곳은 황량하고 쓸쓸했습니다. 먼지 날리는 길 양옆으로 허름한 움막들이 늘어서 있었고 여기저기 쓰레기가 굴러다녔습니다. 하지만 돌쇠에게는 이곳이 집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움막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나무와 헌천 조각으로 대충 엮어 만든 비만 겨우 막을 정도의 공간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돌쇠는 움막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밥도 먹었고 다치지도 않았고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거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오늘 본 그 노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길바닥에 쓰러진 채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그 모습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건넨 조기를 받고 눈물 흘리던 그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자기보다 더 불쌍한 사람도 많구나. 그리고 작은 도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가 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 오늘 저녁을 굶게 된 것이 그다지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어딘가에서 먹을 것을 구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냥 쉬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거지촌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달빛만이 흐릿하게 움막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의 기침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조금이라도 기력을 회복해야 했으니까요. 돌쇠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꿈속에는 이상한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큰 기와집에 살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따뜻한 밥을 먹고 푹신한 이불을 덮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꿈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일찍 잠들었기 때문인지 몸 상태가 괜찮았습니다. 배는 여전히 고팠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그는 움막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한양 도성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어제처럼 운이 좋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돌쇠는 간단히 몸을 추스르고 동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기 전이라 길은 한산했습니다. 성문 앞에는 포졸 2명이 서 있었지만 아직 잠이 덜 깬 듯 졸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조용히 그들을 지나쳐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 안에 들어서자 아직 이른 시간이라 가게들은 대부분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다만 일찍 일어나는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길거리를 쓸고 물건을 진열하고 하루를 준비하는 모습이었죠. 돌쇠는 그 모습을 보며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렇게 일할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종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제 노인을 도와준 그 골목이 문득 궁금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어떻게 되었을까? 무사히 어딘가로 갔을까? 아니면 아직 그곳에 있을까? 돌쇠는 그 골목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멈춰 섰습니다. 어제 노인이 있던 그 자리에 지금도 그 노인이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인은 어제와 똑같은 자세로 담벼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빛은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아마도 어제 받은 조기를 먹고 기력을 회복한 모양이었습니다. 돌쇠가 다가가자 노인은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의 그 젊은 거지가 다시 왔다는 것을 알아본 것이었죠. 돌쇠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인 옆 그늘진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한참 후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원래 저 멀리 경상도 어느 마을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작은 땅을 일구며 근근히 살아가던 농부였다고 했죠. 하지만 몇 년 전 큰 흉년이 들었고 땅은 지주에게 빼앗겼고 식구들은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혼자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도성안 어디선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늙은 사람을 쓸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결국 노인은 거리를 떠돌게 되었고 어제 그렇게 쓰러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노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습니다. 자기도 비슷한 처지였지만 노인의 삶은 더 비참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자기는 젊어서 몸을 움직일 수 있었지만 노인은 이미 기력이 다한 상태였으니까요. 노인은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돌쇠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나를 도와주었느냐고.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왜 귀한 물고기까지 내주었느냐고. 돌쇠는 잠시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라고. 자기도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해가 점점 높이 떠올랐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머물던 곳에 작은 보따리를 하나 숨겨두었는데 그것을 가져다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제는 몸이 불편해서 혼자 가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렵지 않은 부탁이었습니다. 노인은 장소를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동대문 밖 거지촌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가면 버려진 절터가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곳 석탑 밑에 보따리를 숨겨두었다고 했죠. 돌쇠는
그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한번 가본 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그곳으로 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조심하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돌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성문을 빠져나와 거지촌을 지나 북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걸어가자 정말로 버려진 절터가 나타났습니다. 옛날에는 제법 큰 절이었던 모양인데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법당은 무너져 있었고 석탑만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듯 했습니다. 돌쇠는 석탑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석탑 밑을 살펴보니 정말로 작은 보따리가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낡은 천으로 싼 보따리였는데 크기는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무게도 별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지만 함부로 열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노인의 물건이니까요. 돌쇠는 보따리를 품에 안고 다시 한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거지촌을 지나고 동대문을 통과하고 종로 골목까지 왔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돌쇠가 보따리를 건네자 노인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받아 품에 안았습니다. 마치 무척 소중한 것을 되찾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노인은 보따리의 끈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책 한 권이었습니다. 표지는 너덜너덜했고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 책을 마치 보물처럼 조심스럽게 다루었습니다. 돌쇠는 궁금한 표정으로 그 책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책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책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책이냐고 돌쇠가 묻자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장사하는 법이 적혀 있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장사하는 법이 책에 적혀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노인은 책장을 조심스럽게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이 책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방법,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 이익을 남기는 요령 같은 것들이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노인의 할아버지는 한양에서 제법 큰 상인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가 내려오면서 집안이 기울었고 결국 이 책만 남게 되었다고 했죠. 노인 자신도 이 책을 보고 장사를 해보려 했지만 이미 늙어서 힘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저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돌쇠는 책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자를 많이 아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몇 글자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최영감이 가르쳐준 덕분이었죠. 책에는 정말로 여러 가지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물건을 어느 계절에 사야 하는지, 어떤 장소에서 팔아야 하는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법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돌쇠는 그 내용에 빠져들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인은 돌쇠의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이 책을 자네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돌쇠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귀중한 책을 자기에게 주겠다는 것인지 말이죠. 노인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나이도 많고 기력도 없어서 이 책을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젊고 무엇보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 자기를 도와준 것만 봐도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했죠. 이 책은 착한 사람이 가져야 제대로 쓰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책을 보면 남을 속이는 데만 쓰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네 같은 사람이 보면 스스로도 잘 살고 남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돌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노인은 책을 돌쇠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이 책을 잘 읽고 실천하되 절대 남을 해치는 데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평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자기에게 이렇게 귀한 것이 생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책을 전해주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해졌다고 했죠. 돌쇠는 노인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려는지, 길은 괜찮으신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냥 손을 저으며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골목 끝에서 노인은 한번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책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인생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돌쇠의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움막 안에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촛불도 없이 달빛에 의지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나갔습니다. 모르는 글자가 나오면 최영감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최영감은 돌쇠의 변화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게으른 돌쇠가 글 공부를 하다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돌쇠의 진지한 모습을 보고는 기꺼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돌쇠는 책의 내용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책에는 정말로 놀라운 지혜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첫 장에 적힌 구절이었습니다. 장사의 기본은 신용이고 신용의 기본은 정직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한때 속이면 한때 이익을 보지만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반대로 한번 믿음을 주면 사람들은 계속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방식을 돌아보니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훔치고 속이며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었습니다. 책에 적힌 대로 정직하게 장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미천이었습니다. 장사를 하려면 물건을 사올 돈이 필요했는데 돌쇠에게는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천을 마련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돌쇠는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품팔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몸은 건강했으니 힘쓰는 일을 하면 조금씩 돈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돌쇠는 날품팔이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종로시장 근처에는 매일 아침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돌쇠도 그 무리에 섞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거지 출신이라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나가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한 상인이 그에게 일을 주었습니다. 쌀을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쌀가마를 지고 나르는 고된 일이었지만 돌쇠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일을 해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상인은 돌쇠에게 품삯을 주었습니다. 동전 몇 잎이었지만 돌쇠에게는 평생 처음 받아보는 정당한 대가였습니다. 그는 그 돈을 꼭 쥐고 거지촌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훔쳐서 얻은 것과는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땀 흘려번 돈은 이렇게 뿌듯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돌쇠는 매일 품팔이 일을 했습니다. 쌀 나르기, 짐 옮기기, 길 닦기, 무엇이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자 제법 돈이 모였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작은 장사를 시작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돌쇠는 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처음 시작하기 좋은 장사가 무엇인지 찾아보았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작게 시작하려면 사람들이 매일 필요로 하는 것을 팔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싸지 않으면서도 꼭 필요한 물건. 그것이 바로 시작점이라고 했죠. 돌쇠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나물이었습니다. 산과들에서 나는 나물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양 사람들은 나물을 좋아했습니다. 밥상에 나물 반찬이 빠지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돌쇠는 다음 날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박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봄이라 산에는 온갖 나물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냉이, 달래, 쑥, 쓴바귀, 돌나물 등등. 돌쇠는 하루 종일 나무를 캤습니다. 해가 질 무렵 돌아왔을 때는 커다란 광줄이 가득 나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 나물을 깨끗이 다듬었습니다. 흙을 털어내고 시든 잎을 떼어내고 가지런히 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는 그 나무를 이고 종로시장으로 갔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나무를 펼쳐 놓았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돌쇠를 이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거지 출신이 장사를 한다는 것이 우습게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돌쇠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신선한 나물이라고, 오늘 아침에 막 해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밝은 표정으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한참 후, 한 아낙네가 다가왔습니다. 나무를 살펴보더니 물었습니다. 얼마냐고 말이죠. 돌쇠는 다른 곳보다 조금 싼 값을 불렀습니다. 책에서 배운 대로 처음에는 싸게 팔아서 단골을 만들라는 가르침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아낙네는 잠시 생각하더니 나물 한 묶음을 샀습니다. 돌쇠는 정성스럽게 나물을 싸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오시라고 인사했습니다. 아낙네는 고개를 끄덕이고 갔습니다. 첫 손님이었습니다. 돌쇠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오후까지 나물은 반쯤 팔렸습니다. 많이 번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손에 돈이 쥐어졌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해서 번 돈이었습니다. 돌쇠는 뿌듯한 마음으로 거지촌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돌쇠는 나무를 캐서 팔았습니다. 점점 그의 단골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돌쇠의 나물이 신선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돌쇠의 정직한 태도를 좋아했습니다. 바가지를 씌우지 않았고, 시든 나무를 섞지 않았고, 항상 친절했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돌쇠는 제법 돈을 모았습니다. 이제는 나물뿐 아니라 다른 것도 팔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장사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 읽어보았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가지를 잘 팔게 되면 그것과 관련된 다른 것을 함께 파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손님들은 한 곳에서 여러 가지를 살 수 있으면 편리하게 생각한다고 했죠. 돌쇠는 나물과 함께 팔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젓갈을 떠올렸습니다. 나물과 젓갈은 밥상에서 궁합이 좋았습니다. 그는 모아둔 돈으로 인천 포구에 가서 젓갈을 떼어왔습니다. 조기젓, 새우젓, 오징어젓 등 여러 가지를 조금씩 샀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나물과 함께 팔기 시작했습니다. 효과는 금방 나타났습니다. 나물을 사러 온 손님들이 젓갈도 함께 샀습니다. 반대로 젓갈을 사러 온 손님들이 나물도 샀습니다. 돌쇠의 매출은 2배로 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되자 돌쇠는 또 다른 것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오이, 호박, 가지 같은 여름 채소였습니다. 농가에서 직접 사와서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역시 책에 적힌 대로였습니다. 계절에 맞는 물건을 팔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따른 것이었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돌쇠는 이제 종로시장에서 제법 알려진 장사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착한 장사치라고 불렀습니다.
물건 값을 속이지 않고 물건 질도 좋고 사람도 친절하다는 평판이 났던 것이죠. 돌쇠는 이제 거지촌 움막이 아닌 작은 새방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비록 작고 허름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방이었습니다. 비도 새지 않고 바람도 막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밥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 꿈꾸던 삶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책에는 아직도 많은 가르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그 책을 읽으며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돌쇠는 이제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양에서 가장 큰 상회를 운영하는 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로 한복판에 커다란 가게를 가지고 있었고 그 밑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쌀, 무명, 젓갈, 약재, 심지어 인삼까지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고 큰 기와집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책에 적힌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살고 정직하게 장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돌쇠는 장사로 번 돈의 일부를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썼습니다. 거지촌에 쌀을 보내기도 했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죽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돌쇠를 존경했습니다. 돈은 많지만 교만하지 않고 성공했지만 객이 뿌리를 잇지 않는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어느 날 돌쇠는 옛날 그 골목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노인을 처음 만났던 그곳이었습니다. 벌써 10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났을까? 돌쇠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돌아보니 최영감이었습니다. 이제 많이 늙어 허리가 굽은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정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최영감은 돌쇠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자네가 이렇게 크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거지에서 한양 최고의 장사치가 되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했죠.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최영감님 덕분이라고. 그를 가르쳐 주신 덕분에 책을 읽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최영감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그것은 모두 자네의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책을 읽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했죠. 자네는 책에 적힌 것을 그대로 실천했고 그래서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골목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10년 전처럼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돌쇠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영감님, 자기가 하나 여쭤봐도 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성공했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항상 허전하다고 했습니다. 돈도 벌었고 명예도 얻었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했죠. 최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네는 아직 진짜 부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돌쇠는 놀란 표정으로 최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만큼 돈을 벌었는데도 진짜 부자가 아니라니 말이죠. 최영감은 설명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풍족한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했죠. 자네는 아직 어린 시절의 가난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 가난한 거지 소년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을 벌어도 허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돌쇠는 최영감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자기 마음을 꿰뚫어 본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최영감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 하지만 하지 못했던 일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 꿈꾸었지만 이루지 못한 것을 이제 이루어 보라고 했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자네가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돌쇠는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 어린 시절 꿈꾸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러다가 문득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배움이었습니다. 글을 제대로 배우고 책을 읽고 세상의 이치를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지 신분으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글을 가르쳐 주는 곳도 없었고 받아주는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한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결심했습니다. 서당을 세우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서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신분과 상관없이 돈이 없어도 배우고 싶은 아이들은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돌쇠는 서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동대문 밖 옛날 거지촌이 있던 곳 근처에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깨끗하고 튼튼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서당이 완성되자 돌쇠는 선생님을 모셔왔습니다. 학식이 높고 마음이 따뜻한 선비를 찾아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방방곡곡에 알렸습니다. 가난해서 글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있으면 모두 이 서당으로 오라고 말이죠. 학비는 받지 않겠다고, 책과 붓도 모두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공짜로 글을 가르쳐 주는 곳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돌쇠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찾아온 아이들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거지 아이든 천민의 자식이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입소문이 퍼지자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에는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서당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가끔 서당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이 글을 읽는 소리를 들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혹시 자기 같은 아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배우고 싶은 마음만은 간절한 아이 말이죠. 그런 아이가 여기서 글을 배우고 세상을 배우고 꿈을 키워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돌쇠는 혼자 앉아 옛날 그 책을 펼쳤습니다. 노인에게서 받은 인생을 바꿔준 그 책이었습니다. 이제 책장은 더 낡아져 있었고 종이는 더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책의 마지막 장을 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많이 나눈 자라고 했습니다. 죽을 때 무엇을 남기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가치라고 했습니다. 돌쇠는 그 구절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남겨야 할지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마음이 진정으로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절이 고마웠습니다. 그 가난함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기가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 배고픔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도 돌쇠는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한양 최고의 거상으로 존경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는 것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기 때문이었고 배움의 기회를 나눠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세운 서당에서는 수백 명의 아이들이 공부했습니다. 그중 몇몇은 훗날 훌륭한 선비가 되었고 몇몇은 성공한 장사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돌쇠처럼 남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돌쇠가 세상을 떠났을 때 한양 전체가 슬퍼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양반부터 천민까지 온갖 신분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돌쇠의 무덤 앞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한양의 거지왕이 잠들다. 가난하게 태어났으나 부자로 살았고 많이 가졌으나 더 많이 나눴다. 그는 진정한 부자였다. 여러분,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거지에서 한양 최고의 부자가 된 돌쇠의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인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태어난 환경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말이죠.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눴느냐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